서귀포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5번째 소단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주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교과서 303페이지예요. 교과서 303페이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화석연료에 의존.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화석연료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결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이게 신에너지예요. 햇빛, 바다, 바람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나 여기 있는 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신에너지로는 이렇게 3개 분야를 얘기하고요. 재생에너지 분야는 8개 분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고 재생할 수 있으며 환경 문제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단점은 확인해야겠죠. 많이 들지만 이건 단점. 뭐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또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장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예요. 화석 연료 대체하는 에너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 게 바로 얘예요. 조금 더 세분화한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신에너지 3개 분야, 재생에너지 8개 분야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화석연료 대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의를 내리면 신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이에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 그럼 다시 화석연료는 재생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얘는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화석연료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재생 가능이에요. 재생 가능. 한 번 썼어. 근데 그만큼의 양이 다시 생겨. 이해되시죠? 한 번 썼거든? 근데 다시 자연 과정에서 사용한 만큼의 양이 재생돼요.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요 폐기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집어넣는데 외국에서는 이 말이 되느냐. 폐기물 자체가 이게 지금 오염을 유발시켰던 물질이다.
이거를 재생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얘도 재생에너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선생님만 이상한가? 네. 자, 여기 보면은 화석 연료를 변환한대요. 그런데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이거 이해돼요. 여기 수소 연료전지. 수소가 왜 화석 연료 이거와 관련되지? 그 다음 대표적인 연료전지로 이용되는 게 지금 수소 연료전지거든요. 근데 얘 또 왜 화석 연료로 관련되지? 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한겨레 신문에 2021년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캡처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없고 중간 부분 없고 필요한 것만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수소 경제는 친환경, 문제는 수소 생산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다. 이 방법을 여기 보세요. 리포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화학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개질이라고 해요. 이거 고칠 개자에 고칠 개자 바꾸다 이거고요. 요거는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그 석유, 원유나 천연가스의 품질을 고쳐서 바꾸는 거를 우리나라 화학 관련 사전에 개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요건 이제 영어로 리포밍 이렇게 됩니다. 천연가스를 바꾸는 방법으로 생산된대요.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인 중국, 또 중국. 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 비용은 저렴하지만 온실가스가 어차피 배출된다고요. 한마디로 수소는 친환경적이지만 생산 과정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해되겠어요? 수소차 자체는 친환경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소차에 쓰이는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쓸 수 있는 게 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거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는 이 방법의 단가가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로 변환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의미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겠죠? 화석연료나 원유, 천연가스 이거를 변환하는 거 얘는 한번 사용하고 나서도 다시 자연과정에서 사용한 만큼 생기는 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건요. 조력, 파력, 연료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거 설명 좀 할게요. 얘는 다 바다하고 관련돼요. 조력, 조수간만의 차. 자, 즉 밀물, 썰물. 요거 파력은 파도. 그 다음 연료전지의 대표적인 건 우리 수소 연료전지. 요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정도로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파력발전은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수간만의 차, 밀물, 썰물.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지면 이 정도였다가 바닷물이 밀려오면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 10m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의 양이 엄청 많네요. 여기에 양보다. 그럼 여기 이제 많은 물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밀려 들어와요. 밀물일 때는. 그럼 얘가 들어오면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썰물일 때는 작동 안 해요.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는 밀물일 때만 들어오는 겁니다. 썰물일 때는 그냥 다른 데로 물 빠져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물 다 빠져나가고 다음번 밀물 때 여기에 물이 높아지니까 다시 밀려와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자, 요거 파력은 파도가 출렁출렁 거려요. 그럼 이 파도 출렁출렁 거림으로 여기에 있는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유동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에너지가 되면서 여기 있는 공기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된 발전기로 작동되는 방법이 바로 파력 발전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 해수면의 높이차가 생기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조석차, 요거. 지금 얘기한 대로 높이차, 요거예요. 큰 강이나 하구, 만에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서해안에 크고 작은 많이 발달돼 있고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차가 커서 조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하고요. 실제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파력발전. 좀 색깔 구분되게 좀. 파력발전은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생기는 공기의 흐름, 이 파도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요 공기 흐름, 이걸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술로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고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요 시화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 좀 할게요. 우선 시화 방조제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방조제 보이세요? 방파제와 방조제의 차이가 뭘까요? 방이니까 뭔가 막아내는 걸 테고 파니까 파도 막는 거. 얘는 조수간만의 차. 예. 밀물이 밀려 들어오다 10m면은 웬만한 해안가에 있는 거 다 잠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시화 방조제, 즉 시화 조력발전소가 어딨냐면요. 위치 좀 보세요.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네. 그 다음 여기 경기도 시흥의 시자와 경기도 화성의 화자를 따서 시화호라고 부른 거예요. 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섬, 이거 되게 로망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바다가 보여서 별로 못 느끼지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제주도로 놀러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육지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여기 대부도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네. 여기 조개도 많이 캘 수 있고 근교고 밀물 썰물도 있으니까 아이들 물놀이 하기도 되게 좋고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가 바로 시화 방조제거든요.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 대부도를 놀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리도 놀 겸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였느냐. 여기를 메꿔서 흙을 다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지도에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2km 여기에요. 여기에 막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호수가 생겼어요. 원래의 목적은 담수호, 육지호수예요. 그래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고 그 다음 간척지, 흙을 메꿔서 땅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1994년에 완공은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환경오염 이런 거 생각 안 했으니까 공장에 있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고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여기에 요즘 같으면 여기 집진기를 설치해서 유해물질을 걸러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어릴 때가 아니구나. 선생님 서울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여기 시화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빨래를 밖에다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떠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널어놔요. 그럼 이제 빨래 널어놓은 이 옷에 그 물질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이 시와호 주변의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막 기사도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좀 위험했는데 결국엔 드디어 96년 물고기가 떼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명체가 죽었다는 건요. 좀 있으면 인간도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출입문을 단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바닷물이랑 육진물이랑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근처에 있는 바다 생물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거 하나 메꿨는데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었더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98년 국토부에서 이거 육지물로 육지호수로 만드는 거 포기. 그러면서 이 이후에 지금 이거는 바다호수예요. 왜? 바닷물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공장들 폐수도 무단으로 방류하지 못하게 기타 등등 좀 많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막아놓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지물이면 생활용수로도 써. 육지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메꿔서 그 간척지를 쓰려고 했는데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으니 왜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그 짠물에 여기에 땅을 메꿔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지금 된 아이디어가 뭐냐? 2003년도부터 조력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력발전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물막이 공사라는 걸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물을 다 빼요. 그 다음에 여기다 흙을 다 메꿔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발전소 구조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대당 100억 원씩 하는 조력발전기 10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원도 만들고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뜩이나 대부도로 놀러 왔는데 여기 이 길거리 일직선 뻗은 도로에 드라이브 하기도 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멈춰서 사진 찍는 거지. 일직선 도로야. 얼마나 달리기가 쉽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거 도시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도도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말이 많은데 어차피 만들어도 또 문제가 생기고요. 안 만들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도시공학, 도시개발 쪽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 시와호 조력발전소 다 만든 다음에 기사예요. 좀 오래된 기사예요. 제가 최근 기사는 다 이제 만들지 못했는데 이 동아일보 이 기자님이 너무 글을 잘 써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조력발전이란 바다의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조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달의 인력과 지구 자전 때문에 하루에 2차례 밀물과 썰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닷물의 높이는 변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달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는 에너지란 뜻에서 조력발전은 달림의 선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자분이 과학적인 내용을 쓰면서도 굉장히 감성이 좀 충만하지 않습니까? 시와호 조력발전소는 국내 기술진이 시공한 1호,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프랑스 조력발전소의 생산량을 뛰어넘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소 여의도 부근을 흐르는 한강물이 1초당 이 정도를 지나간대요. 그런데 발전기 하나당 쏟아지는 밀물로 바닷물의 양은 초당 500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적합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있는 위치, 여기 이제 생기게 되는 과정, 그 다음 요렇게 지금 다리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다리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대당 100억짜리 요거 발전소 이용했고, 요거는 수문 이제 왔다 갔다 열 수 있는 거, 이제 뭐 그거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사업비는 3,551억 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초기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는 거. 예, 그리고 나서는 네, 계속 뭐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그 연료로서의 돈은 안 든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으로 해결되는 거죠. 시와호 발전소는 선생님 수도권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가로 단순하게 조차를 이용한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구나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요 파력발전소 할 거예요. 네, 아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내용은 대강 파악하셨을 겁니다. 제가 파력발전소를 찾다 보니 네, 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2016년도에 제주 파력발전소 준공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용수리 앞바다에 지금 여기 있대요.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보지를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해에 여기 제주 용수 시험 파력발전소 준공식이라고 해서 유튜브 연합뉴스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고요.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또 다른 모델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파도가 치면 그 파도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터빈을 돌린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에너지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지로 수소, 메탄올, 천연가스 등등등을 사용한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전기가 생산될까? 다음 탐구 실험자료 나와요.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 연료전지의 원리를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증기 터빈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끓는 물을 만들어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이걸 끓인다는 걸 태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연소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 끓이잖아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학적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산화, 환원 반응. 연료전지의 핵심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네, 이거 배웠는데 언제? 지난번 2학기 중간고사 화학 시간에 엄청 자세히 배웠죠. 네, 그 내용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 내용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 나갈 거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모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여기 전지 나와서 참고로 좀 볼게요. 우리 전지는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로 되어 있어요. 화학 선생님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1차 전지는 건전지예요. 한번 쓰면 끝, 즉 버리는 전지. 이건 버리는 전지. 혹시 건전지 분해해 보셨어요? 그 안에 물 나오는 거 아세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전해질. 전해질. 이 건전지 전지들은 전해질이 없으면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자, 그 다음 2차 전지는 충전 가능한 거. 충전 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차 전지는 뭐냐? 연료를 넣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쓰는 게 지금 수소. 연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 네, 이게 3차 전지예요. 이게 중요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지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거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태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는 태우는 과정.
태우는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대기오염 물질이 생겨요. 근데 얘는 태우는 과정이 아니잖아. 화학적 반응이잖아. 그럼 얘는 대기오염 물질도 없어요. 전기만 만들어내고 열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전기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를 같이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실험 과정인데 물의 전기 분해와 연료 전지인데요. 요 두 과정이 반대예요. 그래서 전기 분해가 실험 2번이거든요. 실험 2. 요게 전기 분해예요. 자, 그 다음 실험 3이 지금 연료 전지예요. 뭐가 뭔지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하나 차분하게 좀 따라오세요. 1번 백탄 2개의 위쪽을 알루미늄 박으로 감싼다. 여기 지금 백탄 우리 숯이라는 거고 이거 아니면은 우리 굵은 샤프심 알죠? 샤프심 이걸로 실험해도 돼요. 흑연 뭐 탄소전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이거 뭐겠어요? 전해질 이거 없으면 전기 안 통하니까. 그리고 건전지에 각각 연결하여 건전지에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플러스극이거든요. 여기 플러스극, 까만색 마이너스극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근데 여기 있는 물이 쪼개져요. 즉 전기 분해해요. 그러면 한쪽에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또 다른 한쪽에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중학교 때도 요거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다시 물을 여기 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여기 수용액 이 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강제적으로 쪼개진다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 건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건전지 없으면 얘도 안 쪼개지거든. 얘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꽤 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거 좀 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극 물이 쪼개져서 산소 기체가 나오고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요 개수를 좀 맞춰야 돼서 요거는 수소 4개 그러면은 전자도 4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전자를 잃었네.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물이 전자를 잃었어. 얘 산화 반응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여기 있는 전자를 얻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밑에 연결할게요. 좁아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여기 수산화이온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물이 전자를 얻었어. 그럼 무슨 반응이에요? 얘는 환원 반응. 자, 얘를 한꺼번에 다 합치면 어떤 반응이 되느냐? 물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쪼개졌어 라는 거예요. 요거는 액체, 요거는 가스, 기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실험하면 여기서 뽀글뽀글 뭔가 기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비율은 2대1인 것까지. 다시 여기는 지금 물을 쪼개고 있습니다. 네, 물을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나오느냐? 산소 기체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오느냐?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여기 지금 산소 기체, 수소 기체 됐어요? 자, 3번 10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어내요. 건전지 뗐어요. 얘는 쪼개주려고 필요했던 애. 그러면 좀 전에 했잖아요. 플러스 극에는 누가 있다고?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엔 누가 있다고? 수소기체에. 얘가 이번엔 전지가 된 거예요. 얘가 전지가 됐어요. 얘가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전지가 된 거예요. 얘가 전지. 무슨 전지? 수소기체를 원료로 하는 연료전지가 돼버린 거예요. 수소기체를 하는 연료전지가 돼버린 거라고. 제가 이거는 조금 좀, 이거 좀 지울게요. 돼요? 얘가 지금 건전지 역할, 그래서 진짜 얘가 건전지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여기 지금 뭐 했어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어요. 발광 다이오드를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리가 약간 이렇게 꺾어져서 더 긴 쪽이 있어요. 긴 쪽에다가 무조건 플러스 연결해야 돼요. 긴 다리. 연결했더니 불이 들어오다는 거죠. 지금 건전지 없잖아요. 그림에. 누가 역할? 얘가 건전지 역할. 그럼 건전지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네.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 이동이 있는 거네. 그럼 그 전자 이동은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걸 알아봐야죠. 거의 화학 시간이죠, 지금. 네. 자, 우선 첫 번째. 마이너스 극에 있는 수소가 우선 여기 수소. 마이너스 극에 있는 수소. 얘가 지금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온화가 돼요. 즉 이거 숫자까지 그냥 다 쓸게요. 맞춰서. 이거 개수 맞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이렇게 이온화. 자, 그런데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렸네?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산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물속을 헤엄쳐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생겼던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가 많아져요. 마이너스가 많아지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 선생님 건전지 얘기했잖아요.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여기가 1.5 이렇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생기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그거나 마찬가지. 여기에 전자가 많이 모였고 여기는 없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겨.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전자는 전선 따라서밖에 이동 안 해요. 전자는 전선 따라서 이동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입자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러스 극에 여기 연결되면서 여기 중간에 불 켜주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전자들이 다 갔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수소 이온들도 전해질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는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산소가 있어요. 산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산소가 저기서 온 수소이온하고 전자하고 만나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물을 만들어. 물. 그러면 산소가 전자를 만났네? 전자 얻으면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결론은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 만든다고.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연료전지의 원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틀린 거 아세요? 네, 이건 중학교 때 내용인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에서 이렇게 돼요. 네. 맨 처음에 전기의 흐름은 발견했으나 전자의 존재는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이미 약속은 했는데 나중에 전자가 생겼고 이 전자가 마이너스 입자여서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는 거를 이제 와서 야 전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라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당연히 여겨져서 그 다음부터는 두 개로 따지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두 개 다 따집니다. 서로 반대예요. 전류의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 헷갈리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를 공급하고 플러스 극에는 산소를 공급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어 산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 환원. 그러면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때 수소가 내놓은 전자가 회로를 따라서 전선을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반응식 다시 한번 정리된 건데요. 선생님이 학습지에 요거를 잘못 만들었어요. 학습지에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수업할 때 틀린 부분 잘 찾아보세요. 그럼 요거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 요 수소가 공급되는 게 얘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석탄, 석유를 제공하듯이. 요거를 연료 전극이라고 보통 불러요. 예, 연료를 공급해 준다고. 근데 얘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온화가 돼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 타고 이동하고 전자는 여기 있는 보통 금속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전자들이 여기 표현된 거는 4개만 그렸지만 실제 전자가 4개밖에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 때문에 전이차 생기고 전류 흐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쪽에는 산소 공급해줘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요거를 공기전극이라고 보통 불러요. 말 그대로 태워줄 물질 공급한다고요. 이동한 수소 이온하고 여기 있는 전자하고, 네, 요거 좀 색깔 좀 구분되게 할게요. 여기 산소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산소하고 이동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뭘 만드느냐? 네, 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반응식을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전체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수소 집어넣어서 산소랑 거의 태우는 반응했더니 물 만들어져 라는 뜻인 거죠. 수소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따라서 최종 생성물로 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높대요. 화력 발전은 여러 단계의 에너지 전환을 거치면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화학 전지가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지금 현재 연료 전지는 발전용 장치까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멋지다 물리 유튜브 홈페이지를 조금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서귀포 고등학교 통합과학 물리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배웠던 부분 이제 요 영상이 이제 여기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다시 링크 걸어 놓은 거. 핵분열과 핵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해놨는데 혹시 선생님 말고 다른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 지금 실험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여기 신재생 에너지 계속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요게 나와요.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실험은 보시면 알겠지만 2분 40초밖에 안 돼요. 이걸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 장치하고 똑같은 실험이고 실제 전기분해한 결과 연료전지가 돼서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참고로 해서 꼭 좀 봐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